네, 최강욱, 정의준, 김성회 나를 위해 이재명 제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의준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말 부산에서 따뜻한 날씨 잘 보냈습니다. 네, 최강욱 대표님 오늘 또 갑자기 법사위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셔서 함께하지 못하셨고요. 저희 세 명의 남자들이 되는 사람끼리 계속 모여서 어쨌거나 월수금 12시 반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선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러게 말입니다. 예. 2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고요.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 현수막도 걸고 이제 치열한 정말 말 그대로 선거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거리 유세도 나서게 되고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3주 동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걸 정해 놓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죠. 외국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 나를 찍어주세요라는 말을 2월 14일에 하면 불법이고 2월 15일에 하면 합법이고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예, 이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생각하는 정치 신인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내년에 출마하려고 하는 김성회입니다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딱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유권자분들이 뭐 유세차 타고 막 시끄럽게 하고 춤추고 왜 그러느냐고 하시는데 기간을 딱 2주만 주고 2주 동안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막 유세차 동원하고 앰프 동원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고 다니면서 이름을 알려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게 따로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냥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를 범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현역들에겐 되게 유리하고 신인들에겐 불리한 그런 제도인 문제가 겁니다. 있죠. 예, 네. 그래서 선거법을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또 다른 그 여의도의 그 기득권이군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2월 11일 지금 2차 TV 토론 다 보셨고요. 이제 15일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해서 21일, 25일 그리고 3월 2일 세 차례의 공식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4일, 5일 사전 투표가 있고 9일에 본선거를 치르게 되고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따로 배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그 TV 토론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주말에 아주 황당한 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그 닥터 케빈 그레이라는 그 영국에 있는 서섹스 대학교에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이 소위 말하는 국제관계학을 네. 전공하신 교수님이 요걸 트위터하신 걸 좀 먼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저게 한국말로 하면 저렇게 바로 올리고 있는 저 모습 저거 하나만으로도 공직 후보자로서는 자격 박탈이다 이런 얘기 자격이 없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사실 저런 자세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저게 이제 무궁화 열차라잖아요. 네. 아니 뭐 집안에서 그러는 거나 자기 사무실에서야 뭐 어떻게 하든 누가 뭘 할 건 아닌데 사실은 저렇게 이제 함부로 발을 올리는 경우 네. 저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발 신은 채로 발을 올렸다. 네네. 남들을 또 앉는 의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사실은 저렇게 신발 신은 자기 발을 이렇게 올려놓을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 말이.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근데 물론 그 이상일 공보특보인가요? 네. 예, 현직 의원이죠. 네, 그렇죠. 예. 아니 뭐 자기 아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편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이가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앉아 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자기 발을 그냥 신발 신으면 딱 올려놓는다는 거는 저는 전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했다면 저는 좀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저걸 이상일 의원 측 누군가가 사진까지 찍어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본인들이 사진을 게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돼서 뭐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조작을 해서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었는데 예, 네가티브 아주 전형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설마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 잠깐 발이 아파서 뭐 올렸다라는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공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참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그 국민의힘 네. 이게 사실은 그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내놓는 것 중에 이게 왜 냉동 인간이냐, 해동 인간이냐 그렇죠. 이런 네, 얘기 맞습니다. 논란 많잖아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막 공약으로 막 내던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그걸 보면서도 후보도 문제지만 저건 당이 문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상일 공보특보 그다음에 그 이제 또 윤석열 후보 옆에 앉아 있는 김병민 대변인. 예. 대변인이나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거를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사람도 또 여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후보 뭐 한 사람의 문제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전 조직으로서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저 정도의 감수성이 없어서야 어떻게 그 국정을 이끌어 나갈 그 조직으로서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할 수 있을지 조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저 사진이 어저께 이제 굉장히 회자가 됐던 네네. 그러한 사진이고 얘기거리였는데 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저게 구체적으로는 그 저 직전에 있었던 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도 적폐니까 청산해 버리겠다라는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로까지 이어지면서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층에서는 뭐 되게 싸가지 없는 짓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네, 반응이 네. 있을 수 뭐 있다고 일상에서 하지 보는데, 않느냐. 네네. 네. 근데 사실 일상에서 바로 그 옆에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조금 뭐 양해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옆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렇게 다리를 올리는 건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그죠.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20, 30대 여성층들이 저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서 이번 중이나 후반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저런 이슈들이 다 반영이 돼서 좀 결과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팔짱을 끼고 있던 20, 30대 여성층이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재명 후보를 옮겨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그 부산에 사니까 서울 부산 기차도 많이 타고 네. 또 가끔 또 비행기도 타잖아요. 오늘 네. 아침도 이제 타고 왔는데 사실은 기차나 비행기 탈 때 저 발 가지고 사실은 시비가 많이 생깁니다. 뭐 내려놓으세요. 뭐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죠. 째려보고 뭐 이게 뭐 어때서 뭐 하여튼 그 사실은 기차나 비행기에서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게 저로 좀 발 처리의 문제인데 저는 좀 제가 봐도 설사 사람이 없어라도 저 같으면은 그렇게는 발을 못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는 거는 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럽죠. 네, 저 이제 대선 현안으로 좀 돌아가서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 공식적인 제안을 했고 이준석 그렇죠. 대표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하고 붙어서 졌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 제안을 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 때문에 여론조사 못 받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경쟁력으로 따졌을 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또 한편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로 가서 단일화를 하겠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이제 역선택의 우려 때문에 그렇게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죠. 네. 근데 사실은 조직력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에는 현격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안 후보가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안 후보 측에서 어떻게 이제 그 철수할 이제 명분을 찾는 방식으로 이것을 선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그분이 조금 그 뭐랄까요, 돈이랄까, 비용이랄까요, 이런 데는 네. 좀 진심인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수순이 아닐까 싶은데 또 반면에 저는 저거 단일화 될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 후보 단일화 때는 그래도 조금 쉽게 일이 결론이 났던 거였는데
이번 단일화도 그렇게 쉽게 단일화를 결론을 내버리면 안 후보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라면 국민의힘이 이거 괜히 시작했다고 싶을 정도로 좀 후회할 정도의 좀 소모적인 그러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국민의당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 네이버 광고 20억부터 시작해서 후보 등록비 등등등등해서 그 모든 비용을 안철수 후보가 당에다가 빌려줬다는 거예요. 아 빌려줬다. 네, 돈을 빌려줄 수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받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선거법상 개인한테 빌린 돈은 이자까지 쳐서 갚아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국형 후보가 당에다 장애신의 사재를 털어 넣었는데 네. 이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당이 개인으로부터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맞네요. 예. 특별 당비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작이 벌써 한 25억에서 30억 되고 어느 정도를 빌려줬는지까지 제가 모르지만 선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보물 트럭 등 비용을 생각하면 최소 100억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돈을 지금 빌려줬다. 국민의당 자체는 돈이 없고요. 그런데 만약 이 상태로 완주를 하게 되면 국민의당이 이 빚을 다 떠안게 되는데 갚을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법 위반은 피해야겠죠. 그런데 이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딱 이게 하나 있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 합당을 하면 네. 부채가 국민의힘으로 승계되게 되고요. 합당한 당으로.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저 100억 원, 뭐 50억인지 30억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돈을 비용 처리해 안철수 후보에게 이자까지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가 안 나오면 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받지 못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집어넣어서까지 완주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합당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아 내겠다라는 빅픽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네네. 어쨌든 이젠 정말 박빙의 승부라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하더라도 이게 뭐 감동적인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리한 싸움을 하게 되면 정말 몇 퍼센트 안쪽의 싸움이 될 것이고 결국은 누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투표장에 나오느냐로 결정이 되는 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사실 우리에게 크게 유리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하튼 뭐 한 번도 온순하게 단일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과정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선 토론 두 번째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론회 전반적으로. 저는 윤 후보의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 조금 뭐랄까요? 조금 사전에 준비가 좀 덜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사실을 자꾸 그렇게 완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저게 맞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이 아닌 거를 말씀하신다고 해야 할지 사실은 뭐 톡 깨놓고 그냥 자꾸 이제 거짓말을 저렇게 하시는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 사실은 전 보면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스타일이 보면 답변 회피, 동문서답, 그다음에 윤 후보가 이렇게 말을 딴 데로 돌릴 때 좀 자주 쓰는 표현을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이 표현을 좀 자주 쓴 것 같아요. 그 토론회 때마다. 네네. 그러니까 말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핵심을 벗어나면서 거짓말을 좀 자주 하신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SNS에선 얘기가 됐는데 언론서는 다루질 않아요. 전 그것도 좀 신기한데 이 눈썹 위에 이쪽인가요? 네네. 하얀 털을 붙이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김 대변인님도 방송 많이 해보셔서 그렇죠, 아시겠지만 나가기 전에 분장하고 머리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제거하거든요. 엄청 꼼꼼하게 하고 심지어 눈썹까지 깎아주시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럼요. 면도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네. 저분은 보통 털이 있으면 뽑고 나가는데 저분은 오히려 심고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방송 보는 내내 좀 거슬렸습니다. 근데 이유는 영문은 모르겠고 저거를 왜 걸르질 못했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들은 뭐 이제 주술이다 저것도 그런 그것도.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건 또 뭐 일본의 그러한 무속 신앙이라는 그래요? 얘기도 있고요. 예, 명칭까지도 뭐 나오긴 했는데. 아니 우리 의원님 말씀도 잘하시고 토론 실력이 괜찮은데 꼭 그렇게 무속의 힘을 빌리셔야 되는지 참 의문이네요. 예. 네.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좋게 봐줄 것도 아닌데 참 알 수 없습니다. 그 교수님 보셨던 것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거나 좀 짚어보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말씀. 저는 저기 아내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김건희 네. 씨의 주식 거래. 네. 그러니까 2010년 5월까지 자기는 그 이후에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KBS 보도였나요? 2011년, 12년 주식 거래를 한 거로 돼 있잖아요. 40차례나 했고 금액으로도 한 50억 가까운 거래가 네.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거를 매도한 거죠. 그렇죠. 매도했다는 얘기는 이익을 실현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 주식 거래로 인한 이득을. 그런데 네. 그게 사실은 부당 거래고 주가 조작이라는 지금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게다가 이제 통정 거래라고 해서 자기의 이쪽 계좌에서 저쪽 계좌로 사고 팔기도 하고 심지어 최현순 씨 어머니하고도 그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거래한 걸로 봐서는 주가를 계속 올리기 가격 위해서. 올리는 일까지 한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노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통정 거래라는 예. 거는. 근데 이게 이제 2010년 이전에 했던 것들은 공개를 했어요. 그건 뭐 신한증권 네네. 계좌였나요? 이런 것들은 했는데 2011년, 12년에 바로 이제 그 거래들 그거는 대신증권이랑 DS, DS, 미래에셋 예. 했는데 이거는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언론 탓하시고 하면서 자기는 다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듣는 순간 저도 좀 얼굴이 좀 두꺼우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법적으로 피해가려고 신한증권에서는 그런 거래가 없었다라고만 말을 하지만 미래에셋이나 DS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네. 뻔뻔하기가 이로 말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사드를 사서 배치하겠다 이것도 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일단 사드를 살 수는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사드를 사서 배치하는 데까지 8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근데 우리나라 엘셈이라고 해서 이 소위 말하는 고고도 미사일들에 대한 자체 방어 시스템 개발 지금 하고 있고 2년 후면 완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사드를 주장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우기는 게 브룩스 사령관이 예,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너무 태연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 대목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당시 보도를 했던 RFA 네. 기자에게 한국 언론들이 취재를 해서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녹음 파일도 갖고 있고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딱 부러지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그 사드 같은 그런 엄청난 무기 체계를 그냥 슈퍼마켓 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정책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백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문제인데 아니 우리가 왜 옛날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네네. 비행기 주문을 해도 그렇죠. 747이든 뭐 A300이든 몇 년 걸리거든요. 대형 선박들도 주문을 해놓고 3년, 4년, 5년 기다려서 받고 네. 그 다음서부터 운항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분은 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 일이 모두 그냥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러한 면들은 좀 주변에서 누가 좀 가르쳐드리기라도 하지. 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발 올려놓고 보고해봐 그러면 보고 들어간 사람이 쫄아서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대변인님, 근데 네. 이 주가 조작, 이제 사드 문제는 지금 뭐 그냥 뭐 무지의 소산이니 안타깝다 치고 네네. 주가 조작 문제는 선거 끝난 이후에라도 이게 조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 하수를 부리는 건데 이 주가 조작 의심이 되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 거래를 다 담당하는 거래소에다가 심리 보고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2010년부터 2014년 뭐 주가 조작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심리 보고서를 작성해요. 누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 있는지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그 계좌가 차명이면 그걸 찾아내는 건 검찰의 몫이지만 어떤 계좌에서 어떻게 거래해서 가격을 어떻게 높였는지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딱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이 심리 보고서를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 필요한 거는 가담자의 진술을 받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시작할 때 이미 결과가 나와 있던 겁니다. 실체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그럼요. 검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래서 이 윤석열 눈치 보느라 수사를 못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선을 끊어 놓으니까 단 몇 개월 만에 뭐 2년 동안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인 게 윤석열 후보와 관계가 차단되고 수사팀이 그냥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벌써 5명이 권오수 회장 포함해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건데 김건희 씨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제 짐작에는 아마도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때 대비한 어떤 본인의 안전 카드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안타까운 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들조차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런데다가 이 KBS 보도가 불거졌던 날이 아주 또 공교롭게도 아침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정적인 문장을 구사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검찰 내 니네 배신자들 내가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너 범죄를 저질렀어. 내가 대통령 된 니들은 민주당하고 같이 범죄를 저지른 니들은 다 이제 두고 봐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검찰을 이용해서 공범이네요. 그렇죠. 범죄를 자기 말에 저질렀다고 따르면.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검찰에서 밖에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료를 가지고 주가 조작 보도가 있었던 거죠. 이게 전 서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데 이걸 카드라고 생각하는 검찰의 나쁜 버릇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어쨌든 그 한국거래소의 이 심리 보고서는 그건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이 문제는 끝까지 덮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피하고 보자는 수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분통이 터지네요. 답답하네요. 이제 검찰까지.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제나 하여튼 뭐 고민거리였고 애물단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이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한 바이러스 얘기.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단어를 대선 후보가 공개적인 토론 자리에서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가 막혔죠. 저분이 또 저러네. 예.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상식이 있는 사람들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단어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또 당연히 외국에 많은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러한 자리에서 저런 단어를 그냥 던진다는 게 저 정도면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거 나중에 나라의 외교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이제 혐중 정서를 그대로 선거에서 동원해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때 중국에 대한 선별 입장들을 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때 중국 사람들 막았으면 별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때 문제가 됐던 건 신천지 때문이었지 그쵸. 중국에서 입국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좀 공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외에도 수많은 거짓말들이 올라왔는데 여러 기관들과 또 민주당에서 팩트체크해서 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을 예를 들어서 입국 제한을 시키는 경우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 수많은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당하게 될 타격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아마 이제 출입
입국 제한을 넘어서서 아마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통관, 무역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정을 하시겠다는 분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그쪽 당에서도 좀 다시 한번 좀 깨우쳤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간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현안 짚어봤고요. 오늘의 공약, 이재명 오늘의 공약,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300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서 이재명이 합니다. 라고 해서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겠다. 소확행 공약 7번으로 2011년 11월 2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숫자가 313만, 전체 가구의 15%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론 등에서 흔히 표현하기는 한 1,500만 정도가 이제 반려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예. 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가 지금 없어서 사실 중구난방이고 보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반려동물을 집에서 이제 키우시다가 함께 하시다가 네,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거 그 이제 애들을 이제 병원 데리고 갈 때, 네,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이게 병원마다 진료비의 차이가 너무 커서 5배, 6배까지 그러니까요. 차이가 네.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진료 수가가 지금 통일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담도 크고 또 막 들쑥날쑥하니까는 그것으로 인한 또 혼란도 크고 해서 맞습니다. 이것은 빨리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그래서 공약으로 세웠고요. 이번에 집권하면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 보호소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펫샵, 즉 동물 보호소란 이름을 달고 있는데 사실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사실 가지고 또 완전히 학대하는 거죠. 반려동물들을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 새끼들을 거기서 판매하는 걸 좀 섞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저번에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갖다 맡기신 분들이 네. 맡기신 분들이 데리고 온 그런 그 이제 유기된 그러한 예, 예. 동물들도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되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보호소라는 뭔가 좀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그렇죠. 간판은 차려놓고 그다음에는 사실은 아주 그 극단적인 영리 행위를 수익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죠. 동물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제재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옛날엔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점을 제가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키우는 게 따로 있고 먹는 게 따로 있다.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는 사실 보신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문화적으로 다 먹던 거였고 그것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 21세기에 와서 반려견 따로 있고 식용개가 따로 있다라는 이런 입장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 본인도 개를 키우신 애견인이신데. 그러게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저는 2010년부터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같이 네. 이제 키웠거든요.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제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네. 애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브루스네 집인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집이 브루스네 집이었어?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놀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집은 3인 1견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브루스 아빠시군요. 예. 지금도 보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이뻐해주고 기르는 강아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키워서 먹어도 되는 강아지가 있고 도대체 이게 뭔지 이거는 빨리 없애야죠. 그래서 전국에 왜 3대 개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있는 모란시장. 성남의 모란시장. 성남에, 그거 예.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이제 없앴죠. 또 하나가 부산의 구포시장, 구포 개시장이에요. 네. 그것도 한 3년 전에 없앴습니다. 개시장을. 이제 하나 남은 게 대구의 이제 칠성 개시장인데 네. 이건 이제 뭐 곧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개를 가지고 사고 파는 것도 이것도 빨리 근절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식용으로 개를 그냥 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동물권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풍토는 빨리 없어져야 되고 또 법적으로도 이것은 이제 준비가 완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당시 모란시장 없앨 때도 뭐 사실은 굉장히 시장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고 그죠? 합의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집행을 해서 시장을 소멸시킨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일을 잘 해결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가 페이스북에 썼던 걸 개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하는 인식과 태도가 다른 사회적 문제의 진단과 해법에 그대로 투영될까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요. 이러한 반려동물들에 대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 잘 실천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이런 문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또 이런 소식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2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온라인에서 댓글 달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번 선거가 정말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 네. 3%라고 하면 정말 몇백만 명 안에서 승부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 세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카톡 보내서 그 세 명을 설득하는 것 이상의 선거운동이 있겠나 싶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번 대선이 뭐 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뭐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딱 그 순간이거든요.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해야죠. 예, 그래서 미래를 보고 또 우리 또 특히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좋은 국정 기조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된다면 그러면 사실 선거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쩌면 네네. 크리스마스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선물이 더 많은 그러한 선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특히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후보가 누구인지 한번 잘 생각해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는 수요일 또 12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이재명 후보의 영상 보면서 오늘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이 3기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온전히 떠안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서 잘한 것들을 잘 승계하고 필요한 것들을 더해서 진화된 새로운 정부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균형 발전 함께 사는 세상 희망을 모두 나누는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이다 빨리 가세요.